남편은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벌이, 여자는 서포터하는 벌이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직장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고려되는 거 없이 그냥 있으면 가야 되는. 제가 그 변신 로봇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오면 어느 순간 로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자,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사회에 이 일하는 여성들은 늘고 있는데 이 육아의 부담까지도 많이 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 이 워킹맘들에게는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게끔 뭔가 강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회에서도 워킹맘들이 슈퍼우먼으로 살길 강요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어서 우스갯소리도 퇴근하는 직원들한테도 그게 잘 출근해라.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집으로 다시 출근하러 가는 거거든. 우리한테 퇴근이 어딨어. 집으로 출근하러 가는 건데. 근데 짬짬이 이렇게 알바식으로 일을 하면서 어린이집에 좀 늦게 하원을 시키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데리러 가면 난리가 나죠, 막. 그게 안쓰럽죠, 그걸 보면. 이 선생님이 퇴근이 내 아이 한 명 때문에 이렇게 미뤄지는구나. 근데 퇴근하면 정말 시간만 쳐다봤다가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된다는 엄마들 많이 있죠. 우리는 왜 이렇게 깨알 같은 고민까지 해야 되냐? 이거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면 다 비슷하실 거예요. 사실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봐도 소파에 앉잖아요. 그렇죠, 눕죠. 우리 집 인간이 한 번도 앉아있는 꼴 못 봤어요. 근데 빨리 주방에 들어가서 밥을 해야 되거든. 씻고 볶으면서 막 이렇게 뭘 안 치우고 가스레인지를 하나만 써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사만 하면 괜찮은데 가사도 하고 육아도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고 뭐 얘기하고 싶고 책 보고 싶고 하다못해 그림 그리는 것도 같이 하고 싶고 근데 일은 있잖아요. 밥해서 먹여야 되고 빨래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회사에서 한 일을 제외하고도 집에 오면 두 가지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가사일과 육아와. 이게 너무 몸이 지치다 보면 잠이 잘 안 와요. 맞아요. 네, 그러면 누워서 이제 나는 내일 또 이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지쳐서 잠든다는 말이 이제 그런 말이잖아요.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나는 도대체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뭐 이렇게 되는 생활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잠깐 말씀만 들어봐도 우리 시대 이 한국에서의 워킹맘의 삶이 정말 녹록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더 이어가기 전에 이 제작진들이 한 분의 일상을 쫓아가 봤습니다. 이분도 워킹맘이신데 어떤 삶을 또 살고 계신지 저희가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볼게요. 함께 보시죠. 아직은 애기들이 어리니까 손 밥 먹는 것부터 뭐 다 손이 가고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육아를 도움을 받거나 이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막 코로나 터지고 이러니까 당장 저희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그냥 9 to 6 하는 부부였으면 그러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저녁 10분밖에 안 될 것 같아. 그래, 아, 그래? 붙어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 아침 시간 아니면 저녁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 사실은 아이들이랑 최대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다른 시간에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 간다. 안녕.
걸 너무 좋아했고 이래서부터 이제 저 자신을 찾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아이는 일찍 어린이집을 보내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직장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네, 그래서 프리랜서 생활 오래 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거의 이제 출근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아이가 어려서 6시에는 칼같이 퇴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고. 여자들은 밥이나 하고 애나 보고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나와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느냐. 다른 데 가서도 민폐 끼치지 말고 집에서 애나 봐라 이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엄청 울었어요, 차 안에서. 그때 사실은 정상적인 취업을 하겠다는 건 포기했어요. 기뻐요. 저는 사실 네, 엄마로서의 저도 너무 행복하지만 일하는 저도 너무 행복하거든요. 저라는 어떤 한 인격체가 가지고 가는 어떤 만족감이고 엄마로서의 만족감은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인 거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집에서 나올 때는 금방 모드 전환을 해요.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고 내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들이 아플 때가 제일 문제죠. 아이들이 아파서 어떤 특별한 케어, 예를 들면 심하게는 이제 입원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병원이라도 데려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회사를 다니는 엄마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울었어, 안 울었어? 조금 울었어. 조금 울었어? 대다수의 선택권이 나 자신에게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훌륭한 기관에 맡기건 내가 직접 키우건 그것이 나의 선택권에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사회가 진짜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 와, 정말 이 또 영상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서 이 워킹맘으로 사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력 단절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는 커가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키워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됐고 그래도 저는 이제 그때 일이 너무 좋았고 나쁜 엄마 일종의 애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고 일이 중요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대체 인력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육아를 대신 해주실 만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앉았죠. 들어앉았죠. 엄마의 손길이 직접 필요라는 시기는 몇 년이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 그리고 아이가 이제 조금 크면 그거보다는 엄마의 모습이 이제 롤모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육의 의미보다는 나의 어떤 롤모델로서 엄마가 이렇게 딱 서야 아이들이 이렇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엄마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갈 수 있는 직장이 선택의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나이부터 해서 보수, 뭐 시간적인 여유, 뭐 이런 게 전혀 고려되는 거 없이 그냥 있으면 가야 되는, 자리가 있으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사회적인 구조 자체도 힘들었고 워킹맘이라는 게 일과 가정의 그 육아 어쩔 수 없이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매년 해가 거듭되면 저는 나이를 먹고 아이는 커가면서 부담감이 이제 쌓여져요.
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까 사회로. 워킹맘 포기하겠어 라는 마음을 내려놨으면 괜찮은데 돌아갈 걸 생각하니까 매년 사실은 저는 고비였어요. 이렇게. 참 여성이 뭐길래 이렇게 사실은 내 일만 고민해도 정말 내 인생이 너무 벅차고 힘들 것 같은데 이 아이에 대한 걱정과 이 아이에 대한 고민과 또 집안일에 대한 고민과 뭔가 이런 걸 다 짊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 나는 엄마니까 이 아이한테는 이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라고 했던 나의 선택이 옳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잃어간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으니까 아이를 위한 엄마로서의 삶은 훌륭할지 몰라도 나의 이수진의 삶은 계속 잃어가는구나. 예, 가슴 아프고 무겁게 네. 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이수진 선생님 그 붉은 수돗물 사태에도 맞서서 적극적으로 시민운동, 주민운동을 전개했던 열혈 어떤 시민이셨는데요. 저렇게 또 어려운 삶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삶, 그거 되찾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실현 속에서 산다고 했는데 어떤 여성들은 그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시민들이 여성단체 또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투표도 해서 더 좋은 정책들 강하게 촉구하고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예. 정말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선 오늘의 이야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워킹맘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요. 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 국책 연구기관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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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방금 그 워킹맘 분들의 이야기 아주 저도 인상적으로 봤는데요. 보시면서 이제 경력 단절에 시달리고 일하러 갔더니 뭐 하려고 일하냐 뭐 이런 정말 황당한 대접도 받고 그러셨는데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선생님? 이 여성이 경력 단절 문제, 노동권의 문제라고 하는 게 삶의 문제이고요. 사실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출생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들이 사실은 함께 그러니까 일도 같이 하고 돌봄도 같이 하는 이런 사회가 돼야지 이제 저출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여성들한테 이런 모든 것이 이게 의무로서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들이 제대로 일도 할 수 없고 자기를 실현할 수도 없는 이런 방식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미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신기간 근축 단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나요? 임신기간 단축 근무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임신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임신 12주 이내 그리고 36주 이후에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효과성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활용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사실 일을 하면서 임신했다고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성 노동자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 이거는 사실은 규모나 사업장의 규모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죠. 아니 일단 저 같은 사례 봐도 임신 기간 내내 사실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고 아이를 잘 지켜야 되는데 네. 왜 특정 기간만 써라는 겁니까? 이거 모든 이건 기간에 유산에 임신 기간에 대한 쓸 수 있게. 12주 전에는 네. 아마 유산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권고가 건 이제 저희들도 네. 알잖아요. 처음에 위험하고 뒤에 네, 이제 출산 임할 때 네. 쓰라는 건데 네. 그래도 아이 가지고 있는 내내 힘드시고 네. 불편하잖아요. 좀 자유롭게 쓸 수 예, 있었으면 전 기간 참 다 쓸 수 좋겠다. 있게 해야 될 것 뭐 그거 같은데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고민을 그렇습니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나서 후에 또 생기는 문제가 도대체 누구한테 믿고 맡기냐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지난해 4월입니다. 14개월 된 영아가 밥을 안 먹는다고 폭행을 했던 이 금정구 사건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건 후에 이 아이 돌봄 지원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겨났나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아이돌봄 지원법은 원래부터 있는 법이고요. 그렇군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몇 개 개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아동 관련 범죄로 과료를 받다거나 구류 보호 처분을
경우에는 이게 아이 돌보미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 부분이 하나 이제 추가돼서 개정이 됐고요. 네. 또 하나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이 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자격이 박탈되는, 네네. 자격 취소가 되는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전체 실태 조사. 를 통해서 하게끔 해서 이 제도 개선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 또 임신기간의 어떤 지원, 그 이어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 개선들 좀 실효성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어요? 뭐 이게 뭐 자격 기준, 자격 사유나 자격 취소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그래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좀 뭐 실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적용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요.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 제도를 어떻게 전형적으로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이 문제가 남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폭 늘어나 거기에 안심 안 맡기거나 네. 아니면 집에 아이돌봄이들 신청했을 때 막 수시로 언제든지 와줬으면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런 점들은 논의가 좀 되고 있나요? 네네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뭐 유아보육시설 학충이라고 하는 거는 공약에서도 뭐 전 정당이 다 거의 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만 사실은 남아 있고 그거에 대한 뭐 국민적인 공감이나 합의들은 다 되어 있다고 예. 사실은 생각합니다. 공감이 됐으면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라고 정치권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또 뭐 있겠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저출생이 네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근데 네. 지난 10년간 뭐 143조 정도의 네네.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지금 출생률은 여전히 세계 꼴찌 네. 수준이잖아요. 네. 자살률이 1위고 이런 비극적인 네. 어떤 삶의 조건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이런 걸 조금 더 기존의 대책이 아니라 네. 네. 효과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책이 이제 출산 장려 정책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저는 그게 한계적이었다고 보고요.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고용이 불안정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사실 취업이 안 되어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남자 여자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어느 순간 뭐 결혼을 한다 그래도 출산과 육아가 뭐 이 맞벌이 가구에 전적으로 의존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거를 개인의 영역으로 맡겨놓으면 사실은 아이를 낳기가 어렵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면 경적 단절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도식, 공식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이걸 허물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없다면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임신과 출산이 경력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경력이 배가 되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더 대접받고 더 승진하고 막 네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너무 저출생, 공감되는 말씀을 예.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정책들 보면 그냥 뭐 낳으세요, 돈 얼마 지원해드릴게요 이런 정책들이었는데 정말 이 시작점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기 실현을 잘할 수 있을지 노동 환경을 우리가 또 잘 이렇게 정비하는 문제로 지금 저희가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워킹맘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 4.15 총선 이 법이 필요하다.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워킹맘들의 95%가 퇴사를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그 중에 가장 이제 고민이 가장 심하고 결정을 하고 이럴 때가 언제냐 그 바로 이때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리고 유아 때 이때가 제일 이제 엄마들이 일이냐 아이냐 여기에서 되게 흔들릴 때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주게 된다면 또는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종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돌봄에서부터 학원까지 우리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하루가 담당하는 기관들이 다 찢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뭐 학교에 돌봄 교실도 갔다, 정규 과정을 또 갔다가 방과후도 갔다가 학원에 갔다가 육아라는 게 이렇게
이 아이 한 명의 일가를 보고서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담지 못하더라도 종합인 만큼 그런 것들 하나 둘씩 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20대 젊은 사람들은 육아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면. 네. 사실은 육아 부분, 교육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선진국일수록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들의 육아 부분이 책임이 져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출산의 부분의 문제는 출산 장려금? 그거 잠깐 받는다고 내 출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나요? 맞아요. 그 돈 받자고 애를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효율적인 거는 시스템적으로 안정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때 급한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뭔가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국가의 그런 정책이나 서비스가 있으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법안보다 저는 그 사회적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 법안이 그냥 탁상공론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시간을 조절하고 뭐 임신 기간에만 어떻게 해주고 뭐 이런 단편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데 이 본질을 아시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이 문제, 이 육아 워킹맘에 대한 이런 문제점의 본질은 일과 육아를 이게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단발성이에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네들 그 국민들이 하나 훅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들만 타이틀만 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임기 동안 할 수 있는 거는 딱 그런 것들, 수박 겉핥기.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행할 건데 라는 깊이가 없다면 사실 그냥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한 그냥 단순히 그냥 사탕 발린 것 같은 그런 공약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의원들의 눈높이가 조금 더 낮아져서 서민들의 생활을 더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법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우리 시대의 워킹맘 21대 총선 후보자분들 잘 들으셨죠? 저희의 목소리 잘 들으시고 좋은 정치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정책, 좋은 정책에 대한 우리 여성들의 호소가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박성영 선생님, 그 총선에서 사실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받아들여지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눈에 띄는 어떤 여성 정책이나 노동 정책이 좀 있었습니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방금 우리 유권자들은 저 워킹맘들 저렇게 절실한데. 네네. 이번 총선은 좀 특이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많은 이슈가 좀 죽었다 하잖아요. 코로나19 사태라도 여러 가지 때문에.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도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선거적인 이번에는 정책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여성 관련해서 특히 노동 쪽의 공약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없는 데도 있고요. 예, 없고 예전에 했던 공약을 다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몇 군데는 조금 난데가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 성차별적인 노동시장 구조를 좀 종합적으로 바꿔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안을 담아내는 이런 공약들은 발견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채용 성차별을 금지한다거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든지 뭐 직장 성희롱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이건 늘 했던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건 사실 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게 선거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진 나아져야 정책들이 되죠.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후퇴했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미투도 있었고 그 불법 촬영에 대한 이렇게 회화역 시위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여성 의제가 거기에 굉장히 집중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히 여성 노동 의제는 좀 상대적으로 상실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에 또 터진 N번방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성폭력,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책 일부 나왔는데 오히려 이런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녀 간 임금 격차라든지 여성들 일자리 문제, 경력 단절 문제, 출산, 임신 때 고통 문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워킹맘들이 저는 제일 열받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임금을 60% 70%밖에 안 준다. 맞아요. 이거 뭐 되게 많이 칠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예요, 선생님 우리가 임금 격차가? 그러니까 임금 격차가 우리가 OECD 중에서 가장 격차가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 지금 남자가 100을 받으면 여자는 60 정도 받는 너무 격차가 격차가 커요. 큰데 이게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경력 단절을 하니까 경력 단절하지 않은 남자들하고 비교할 때 이제 임금 격차가 나는 거고요. 또 여성들은 이제 승진해서 조금 밀리잖아요. 네. 임원 고위직으로 많이 못 가니까 거기서 또 밀리는 게 있고 그리고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성들이 또 작은 사업장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서 상경 임금 격차가 OECD 국가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된 거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기서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경력 단절돼서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빠져거나 경력이 인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임금 일자리로 가는데 또 이게 악순환이 돼서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또 일 그만둘 것 같으니까 또 여자를 덜 뽑고 돈을 더 덜 네, 주고 맞습니다. 참 이게 악순환이더라고요. 네, 네. 저 그런데 연구원님 그렇다면 임금 격차를 줄일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외국에 좀 좋은 사례가 없나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같은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국가적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벨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별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요. 예. 네, 없고요.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이든 동등임금법이든 이런 걸 만들어서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뭐 기본 계획을 세우게 한다거나 아니면 목표치를 설정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성별 임금 격차 실태를 조사한다거나 뭐 모니터링 같은 걸 해서 별도의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입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법적 기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성별 임금격차 해소법, 네. 대졸고졸 임금격차 해소법, 줄이기법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사회로 총선에서 어떤 대책이 조금 더 제기돼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정당이나 후보들이 조금 더 우리가 촉구했으면 하는 대책들이요. 기본 방향은 저는 이제 아까 계속 뭐 계속 나오지만 여성 남성이 이제 같이 일하고 같이 돌보는 네. 이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책이 어떤 방향을 만들어져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력 단절하면 육아 뭐 일가정 양립하면 여성의 문제라고 보잖아요. 사실은 이건 여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나 법이 만들어져 강화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들이 고용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모집 채용 단계에서부터 이제 성차별이 이루어진 거 우리가 뭐 목격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없이 임금에서도 그렇고 승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고용 환경을 청차별이 없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의 제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튼 남녀 육아휴직 네. 12개월 동안 엄마 아빠 둘 다 의무적으로 시기하고 의무적으로. 월급 90%는 주자. 네. 저는 이거 꼭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항상 주장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이 사회로 총선 워킹맘들의 선택에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았는데요. 뭐 엠번방 사건부터 또 올해 출소하는 조두순 씨까지 이 사회 안정망이 정말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사회로 총선 이 법이 필요하다. 아동 여성 성범죄 법안에 관해서 저희가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예, 정말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 N번방 사태를 계기로 여성들과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 범죄, 또 성폭력 범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톨릭 행정대학원의 탐정학과 염건영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탐정학과는 이제 정말 탐정들 양성하는 과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죠. 예. TV에서 여러 번 뵀습니다. 교수님 요즘 N번방 사건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요 사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성착취 동영상이 지금 법 제도 내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접촉식 성범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추행이나 예. 강간과 같은 이런 범죄는 1950년에 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이거는 형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디지털화되고 있거나 또는 비접촉 방식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법무부도 인지를 잘 못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국회까지도 보고가 잘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처벌이 솔직히 말씀드려도 좀 약하거나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번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냐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제대로 처벌조차 안 받고 있다.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이 N번방 사태 관련돼서 이 좀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지금 마련이 돼야 되는데 연구원님, 근데 또 이게 굉장히 또 이슈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번에 총선에 좀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쪽의 이야기만 좀 쏠림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디지털 성착취 문제에 대한 이제 공약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그것도 기존에 있었던 거 이상에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네네, 계속 그래서 특정 정당은 굉장히 우선순위 높게 이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삭제를 어떻게 한다거나 삭제의 문제 그리고 그 성착취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법안이 나와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좀 공약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N번방 사태로 이 나이가 났는데도 여전히 대책도 미흡한 거네요. 이슈가 많이 되기만 했지. 염 교수님 어떻게 범죄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중요한 것은 그 각 정당의 이제 공약상을 이제 방송국에도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봤는데 일단은 구색 자체는 잘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 타기가 기본적으로 선거의 기본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성들은 N번방 사건만 하면 치를 다 떠시거든요. 예. 저희 와이프도 그러고 딸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모든 당에서는 다 이제 공약상으로 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1차 피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피해가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1차 피해야 범인을 잡으면 되지만 2차 피해로 신상이 유통이 된다던가 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해가지고 도는 것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세부적인 거는 지금 각 정당에서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2차 피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또는 유포자들 있지 않습니까? 유포자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 유포자에 대한 처벌까지도 좀 담아주시면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빠를 건데 그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두 분과 이제 말씀 나눠보니까 이 참 법안이라고 이제 내놨지만 사실 세부 사항이 없다라는 거, 디테일이 없다라는 점이 참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동성보호법은 발의된 게 또 있기도 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연구원님. 네. 지금 발의되어 있는 법들은 대부분 이제 처벌 수위를 좀 강화하고 특히 이제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 이제 배포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들이 이제 N번방 법안들이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그럼 총선 이후에 아마 이거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법이 나왔는데 아무튼 총선 전에서 최대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두 분이 지적하는 것이 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막 이슈가 이렇게 됐는데도 대책이 미흡하다는 거. 그래서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이 성인지 감수성,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다음에 그 어떤 고위 정치인이 좀 불편한 말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약간 사태를 정확히 파악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염 교수님 어떠세요? 저 법안 그 심사 회의 자료도 보니까 좀 가관이던데요, 솔직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가 성인지 감수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법을 만드는 자, 그러니까 로우 메이커라고 그러죠. 법을 만드는 자와 법을
집행하는 자, 그러니까 로우 익스큐터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판사나 검사님들이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상태면 죄송하지만 전 자격을 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절반이 50%가 여성이고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 약자로 놓인 거는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공격행위라거나 이들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행위는 죄송한 얘기지만 인격살인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이걸 집행하는 법원이나 또 검찰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어떠한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표 따먹기만을 하기 위해서 자꾸 공약을 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제 피해자들을 전 임상으로 많이 만나는데 피해자분들하고 좀 말씀을 하면 대부분이 뭐라 하시냐면 아니 날 보호해주는 나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 출마하시거나 현재 국회의원님 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게 정말 부탁드립니다. 깊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네요. 네. 네. 그리고 교수님, 이 네. N번방 사건이 참 총체적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 네. 공범인 사회복무요원이 7년간 자신의 선생님을 이 스토킹했던 사실이 이제 드러났어요. 네. 근데 이 스토킹 처벌법도 너무 법이 약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토킹이 이게 좀 사태가 심해지면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많이 연결이 되는데 네. 스토킹 처벌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경범죄 처벌법상에 네,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 괴롭힘. 네, 최고 해봐야 최고 이제 벌금 10만 원이거든요. 죄 이름이 너무 약하네요. 지속적 그렇죠. 괴롭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 형법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주 단위로 형법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데 주 형법을 평균을 보면 스토킹을 한 경우에 평균 3년에서 5년 정도가 형량 나온다고 기사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인 성폭력 행위와 스토킹을 동일하게 보고요. 이걸 방기하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미국은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 21대 국회에 제가 지금 바라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이나 방지법을 뭐 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내놨고요. 여기저기 기관에서 내놓긴 하지만 전부 다 씹히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거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생각을 하셔서 입법 조치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스토킹 본인이 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박사님, 연구원님, 왜 이 법 스토킹 처벌법 하나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걸까요? 무슨 말이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법안으로 제출된 게 한 20년 된 것 같아요. 20년. 꽤 오래됐고요. 네. 예, 사회적 문제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부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법안 중에 하나로 제가 뭐 이 법에 관련해서 이제 법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게 왜 안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법안 만들 때 이제 행정부하고 협의도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게 법무부가 전향적으로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법이 통과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1대에는 이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 통과돼. 네.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대책 촉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입법 정책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하셔 나왔는데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문제를 파내는 그 트러블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러블 서처라고 그러죠. 이걸 찾아내 갖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국회에서 문제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친 다음에 법을 만들겠다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선제적인 입법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많으셨으면 하는 게 제 강력한 부탁입니다. 네. 예, 우리 여성과 아동들이 안전하지 않는 나라, 그건 나라가 아니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회로 총선 이 법이 필요하다. 오늘은 이 워킹맘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여성들의 안전에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박성률 연구원님 그리고 염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TV민생연구소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날씨가 무척 좋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 이제 50명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명, 10명까지 떨어뜨리는 대로 우리가 힘과 지혜를 계속 모아가자고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TV민생연구소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